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 정치인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이 신구 정권 간의 이 갈등이 이어지고 또 인사 문제까지 겹쳐서 상당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까지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리고 취임식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까요?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그동안 국회 정치권에서 뵙다가 이제 인수위에서 뵙게 되네요. 네네. 자, 이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번에 취임식이 뭐 이 국회냐 아니면 뭐 이 광화문이냐 시청이냐 용산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 국회에서 치러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국회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고심 끝에 토론을 많이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국회 앞마당이 네. 우선 취임식의 규모로 네. 볼 때 취임식에 참석한 분들의 네. 교통 편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참여 여건 네. 이런 걸 감안하고 경호 요건도 감안하고 그래서 그걸로 결정했는데 네. 그걸 결정한 의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네. 그리고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치러지는 취임식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국회 앞마당으로 결정을 했고 네. 또 우천시에는 네. 바로 신속한이 이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네. 국회 그 본관 노텐도홀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그걸로 여러 가지 편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혹시 광주 쪽에서 여는 방안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셨었습니까? 어제 당선인께서도 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세종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세종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광주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네. 검토를 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주로 하기에는 네. 참석자의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고 네. 또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을 하자마자 국정에 이제 임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그렇네요. 있고 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제 보고를 드렸더니 당선인 말씀이 네. 그 광주로에서 취임식을 했더라면 네.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는데 장소적인 여건이 그래서 그랬다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그러셨군요. 하시더만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뭐 요청을 하셨겠죠. 근데 이 취임준비위원장 맡으신 어떤 뭐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당선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이제 취임준비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해서 네.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듭 말씀하시면서 네.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또 국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륜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거듭 요청을 해서 네.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미라의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네. 제가 부족한 것은 노력으로 네. 또 성실로 네. 이렇게 보충을 하기로 하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예. 뭐 겸손의 말씀을 다 경륜이 있으시니까 다 맡으신 건데 이번에 이제 같이 취임 준비하시는 취임 준비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간단하게 우선 소개해 이제 주시면. 취임 준비위원은 지금 8분으로 구성이 되어 8 있거든요. 분이요? 위원장은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정해 주셨고 네. 제가 이제 추천해서 어제 확정이 됐었는데 네. 대구에서 그 영남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네. 교육감도 하시고 네. 지금 현재 카톨릭 대학교 총장하고 계신 배동기 네. 총장님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네.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현역 의원들 네. 전문가들로 하고 네. 또 이제 실제로 이 취임 준비에서 해야 될 일이 취임식을 준비를 하고 취임사를 준비를 그렇죠. 하고 취임식에 참석할 참석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개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우선 취임식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는
김수민 전 의원이라고 홍보 네,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맡고 그다음에 취임사 준비위원회는 이각범 전 청와대 수석도 하시고 네, 서울대학 네, 교수,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하신 네. 분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동아일보 논설실장을 지내고 지금 극동대학 교수로 계시는 이재호 박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네. 국정 전반에 걸친 전문가 내지는 경륜 있는 네. 분들 16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어제 그렇군요. 당선인 재가를 받아서 취임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청을 담당하는 국민통합초청위원회는 김장실 전 의원이자 문체부 차관을 지내시고 네. 예술의 전당 사장을 하셨던 분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임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뭘까 궁금한데요. 뭐 하나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네. 취임식의 경우는 네. 우선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네. 그 컨셉을 잡으면 그다음에 기획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 네. 하는 걸 하는데 아직 기획사가 선정이 안 됐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획사와 저희 취임식 기획위원회 또 네. 취임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네. 취임식 컨셉을 정해야 되는데 이름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네. 합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당선인께서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 네.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개혁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 그렇죠. 정의와 법치,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과 바탕 위에서 가장 함축적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 컨셉을 잡고 네. 또 이런 내용을 좀 포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취임식 준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거에 취임사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취임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임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시지니까.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네. 좀 연구하고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제 당선인께 보고 드릴 때는 네. 그동안 본인께서 비전 발표를 2번이나 했고 네. 또 당선 취임 수락연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자기의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달라. 네. 그런데 역시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 아. 부단한 개혁으로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 화합을 이루고 하겠다. 튼튼한 안보, 빈틈없는 안보를 구축하겠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겠다. 네. 뭐 이런 맥락으로 취임사를 좀 정성껏 작성해달라 이런 그렇군요. 주문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청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하루에 50만 명, 뭐 40만 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규모를 예전보다는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법령에 의해서 치러지는 행사는 네. 코로나 방역 수칙에서 인원 제한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초청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또 이 대통령 취임식이 코로나 확산의 뭐 주범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하고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면서 적정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거리두기도 그렇죠. 옛날엔 붙어서 있었죠. 지금 뛰어 떨어뜨려야 되겠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외 동포들 참여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분들을 그렇죠. 어떻게 그분들도- 초청을 해야 할 것인지 외국의 이제 국빈을 비롯한 고위 사절단들이 얼마나 오실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또 우리 국내의 인사도 이야기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저변에서 고생하면서 네, 맞아요. 국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분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네. 잠시나마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죠. 네. 이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석 대상자 중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들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퇴원하시고 사저로 가셨는데 이 박 대통령도 모시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참석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 네. 그리고 모실 때 네. 어떻게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초청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네. 국민 화합의장 네. 모든 국민이 함께하면서 그렇죠. 축복하고 환영하는 네. 또 그런 취임식이 되지 않겠는가. 글쎄 국민 말이에요. 통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보게 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분은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글쎄 이제 사면이 사면이 될까? 좀 이루어지면 네. 이제 그분도 예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분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이 되셨고 네. 또 그분도 고령에 지금 신병 그렇죠.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직 국가원수가 이렇게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80이 넘으셨어요. 사실 부끄럽고 네. 좀 국가 체면도 네. 좀 많이 손상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에 네. 그 본인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세력들 전두환 네. 전 대통령 같은 분들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께 사면론 건의를 건의를 해서 하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했거든요.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서로 수기를 하고 네. 또 합의해서 사면을 하다 보니까 국민 통합에도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네. 또 전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논하면서 이렇게 수기를 하는 모습 네. 이것이 협치에도 참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너무 좋은데 네. 좀 그런 방법으로 사면도 되고 네. 초청도 수락해 주시고 네. 현실적으로 초청이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네. 너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윤 당선인과 그 문 대통령이 빨리 만나서 이 사면 문제 빨리 그냥 매듭 짓고 그 취임 전에 사면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셨잖아요.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예, 예.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다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까지도 하셨지만 호남 출신이신데 그 윤당선인을 지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윤당선인을 지지하시게 되셨을까, 돕게 되셨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그 호남인이라고 그래서 윤 당선자를 지지 못할 그건 아니죠. 못하지는 물론. 않죠.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반드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신념과 그 네. 판단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선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국정에 관련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국가 근본은 네. 무너지다시피 했고 네. 국민의 탄식과 원성은 네. opaque 그 외교 안보라든지 또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뭐 경제 다 에너지 만졌죠. 문제라든지 네, 맞아요. 특히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좀 듣지도 보지도 별로 못한 네. 해괴한 이상한 이론으로 경제 정책을 펴는 바람에 네. 경제가 많이 성장을 기세가 꺾어져 버리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을 바꿔가지고 한 번은 네. 새롭게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네. 판단이 들어서 네. 윤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윤 후보님도 검사 출신이고 우리 이제 윤 당선인도 우리 위원장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아마 대선배로 알고 있어요. 10몇 년 선배로 알고 계신데 그때 혹시 검찰에 계실 때 윤 당선인하고 어떤 같이 일하거나 뭐 인연이 좀 있으신 게 저는 직접적으로 당선인하고 한 부서에 근무한 일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윤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2번 통화를 했었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 좀 선배로서의 깍듯한 예우를 갖추면서 네. 제 후배 검사들이 많이 좀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였다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만요. 해주시는데 그렇게. 저는 사실은 검사 출신이 돼가지고 4번이나 구속돼가지고
4번 무죄를 받은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정말 오뚜기라고 그러죠. 어? 오뚜기 사전 오기. 검사 색채는 다 날아갔고 또 인간 세탁이 돼버리고 인성 세탁까지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검사라고 부른 것은 조금 현 상황에서는 좀 안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그렇죠. 아, 근데 저희도 뭐 그 상황을 워낙 많이 아니까 그래서 정말 특이한 그리고 좀 불운한 그런 어떤 뭐 이력을 지니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어쨌든 일가를 이루셨으니까 뭐 결과가 좋으면 네. 그리고 이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보면 0.7% 차이. 야, 이게 좀 처음 예상과 많이 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기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야, 협치를 해나가는 국민들의 어떤 요청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 해석이 가능하고 네. 그런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완전히 지금 대선 과정이 국민 통합부 계기로 됐어야 되는데 네. 완전히 국민이 반쪽씩 나눠져 그쵸,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열의 나눠졌죠. 상황이 지금 네.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 당선인께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을 통합시키고 네. 정치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즉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는 네. 전국교체의 의미를 살려서 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야말로 협치가 꽃피우는 그런 네. 정치가 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윤 당선인께서 통이동 사무실 앞에 이 천막 프레스 센터가 생겨 있는데 거기 어제도 가시고 오늘도 가셨던 것 같아요. 가서 즉석 차담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아, 기자들 고생한다 추운데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 당선인 행보는 상당히 독특한 거였어요. 저희도 이 대선을 여러 번 치르고 또 인수위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그 앞에 그런 텐트 처음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언론과 소통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보이는데 언론과의 관계는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지금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이나 네. 또 광화문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도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 일소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위주의 스타일의 국정 운영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 국민이 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후보 시절부터 네. 이 당선 신분으로서의 보고를 또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렇죠. 파격을 하시는 참 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네. 확실히 지켜지겠구나 하는 제가 기대를 갖게 됐는데 네. 뭐 저도 어제 천막 프레스센터를 가봤습니다만 당선인께서 그렇게 하니까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것은 뭐 기자분들하고 뭐 참하시는 의미보다는 참하시는 순간에 그 환담을 하는 것이 그렇죠. 소통하는 그 의미가 있는 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주 빈번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국방부 청사 그를 이제 청와대로 많이 쓴다면 집무실로 그럼 구조가 1층에 기자실이 있고 2, 3층에 이제 대통령이 있게 되는 구조인데 그럼 대통령이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동선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미 통일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계속 기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자들이 뭐라도 한 마디씩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나를 보면 예를 나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네. 당선인의 그 최근 행보를 보면 네. 소통을 전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하겠다는 네. 그 말씀과 약속이 빈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평가가 네. 됩니다. 문 대통령은 보면 처음에는 소통을 되게 막 강조를 하시고 한다 그래 놓고 사실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혼밥이 뭐 일상화돼 있다 그러고 하는데 우리 당선인은 보면 혼밥은 절대 안 하시고 거꾸로 보면 이제 다른 말로 떼밥을 많이 하시고 뭐 수시로 일본지 저분들 많이 만나신 거니까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야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야 민생을 챙기면서 또 민생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정책을 또 개발하고 실천하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 언론하고 또 국민들 그다음에 주변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하고는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용산 이전이다, 그다음에 뭐 인사 문제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 마찰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국민 한 사람을 볼 때 안타깝고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참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네. 도로 덕담도 건네고 좀 국가 운영에 대한 전략이랄까 네. 좋은 경험도 들려주고 공유를 하고 네. 그러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도 안심이 되고 그렇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서로 파가 나눠지고 지지 세력이 다른 사람들도 통합을 쉽게 이룰 수 있고 화합할 수도 있고 또 협치의 참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고 네. 그럴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만남 자체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무슨 갈등과 알력이 있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면 좋겠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현안 중에 일단 우선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계속 뜨겁게 갈등인데 물론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뭐 예비비 안 주겠다 하면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용산 문제, 이전 문제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대통령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네, 약속을 맞아요. 했는데 장소 차이일 뿐인데. 네, 그런 전제나 맥락을 보면 네. 윤 당선인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거다 글쎄요. 하는 전제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빨리 네. 일찍 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산 뭐 광화문 다 검토해가지고 용산이 그래도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판단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뭐 문제가 돼서 도저히 국가 안보나 또 대통령 경우에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니 취임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네.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못한 거 잘해달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가 예. 갑자기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분들 5년 내내 북한 미사일사도 말 한마디 못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국가 안보가 대단한 위기인 모양 말하면서 이 제동을 걸었는데 실제 정말 제동을 건 실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본인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안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후임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글쎄 말이에요. 좀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네.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윤 당선인께서는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네. 통이동에서 뭐 간이 침대로 숙식을 하면서라도 그 취임식 마치면 네. 용산 집무실이 이전이 완성될 때까지 네. 그 뭐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좀 현 정부에서 좀 도울 것은 확실하게 좀 돕고 네. 기왕 도우려면 빨리 돕고 네. 문제가 있어 못 듣겠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고 네.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맞죠. 아무리 당선인께서도 국가 안보에 허점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용산으로 이전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 국가 원수가 될 분이 고집을 하겠습니까? 그럼 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6월 지방선거를 보고서 뭔가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는 거를 좀 막아서 뭔가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순조로운 출발을 좀 발을 걷어가지고 그 야당이 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에게 좀 굽실거리게 네. 다시 말하면 야당이 정권을 조종하고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길들이기 내지는 예? 당선인 예, 길들이기. 예,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바람스럽지 못하죠. 협치를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렇죠. 네. 이걸 발을 걸어가지고 네. 정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네. 힘 빠진 정부를 만들게 한다는 것은 네. 이 바람직한 자세나 아니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느 윤석열 정부였든 이재명 정부였든 일단 처음에 출발이 잘 돼야지 국민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느 정부든 출발이 잘못되면 국민들이 제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어찌됐거나 표차는 적었지만은 네. 순조롭게 정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그렇죠. 아주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네. 나라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해달라 하고 네. 있는데 그걸 못하게 야당에서 발을 잡고 글쎄요. 현 정권이 발을 잡는다는 것은 네. 국민 의사를 무시하거나 국민 의사에 배치하는 그렇죠. 역행하는 네. 조치고 행동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뭐 합니다. 용산 이전에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그걸 도와주면 되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면 그것도 당선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만일에 정말 이전을 못하고 통이동에서 있다가 그럼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어디서 국정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결국은 폐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통이동에 그냥 그대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아무튼 두 분 대통령들이 네. 만나가지고 네, 현명하게 네. 이 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통이동 여기 계속 계신다면 경호나 이런 문제 또는 그 뭐죠? 그 지하 벙커라고 하죠. 그 이제 위기관리센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지금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국방부로 집무실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이거 좀 변칙적인 그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문제다. 네.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어딨냐 그냥 만나자 덕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우리 윤 당선인께서는 인사가 저렇게 막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러다가 또 그 회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부에서는 취임식 때까지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어찌 됐든 간에 만나야죠. 네. 아니, 모든 인간사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그렇죠. 되고 출발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풀어지는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만나면 네. 국정 인수인계도 원만 이루어질 네. 거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담 그렇죠. 또 들어야 할 정보 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있죠. 하고 또 전임 대통령으로서도 후임 대통령이 잘 되어야 그렇죠. 전임 대통령도 뿌듯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죠. 어렵게 돼버리면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후 대통령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 그 다음도 좋죠.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그러고 나서 퇴임하고 나면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도 안 되고. 국민을 정말로 국민 뜻을 받드는 정부고 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한다면 하루빨리 만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선 문제가 상당히 갈등의 큰 핵이 돼 있는데요. 지금 뭐 하는 총재 인선을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서로 입장이 틀리고 감사위원 놓고도 지금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장 뭐 이런 낙하산이 줄줄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역대 정부에 어땠나요?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그냥 역대 정부는 대통령이 무조건 다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했었나요? 장기간 공석으로 남기게 됐을 때 네.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네. 바람직하지 않다. 네. 퇴임하실 대통령 인사가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 하게 되면 네. 후임 대통령과 상의하면서 네. 뭐 추천할 사람 좋은 사람 없느냐. 네. 뭐 없다 하면 또 우리가 이 사람 있으니까 하겠다. 네. 서로 양해하에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국정 방향 아니고 네. 운영하는 또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도 안 하고 의사도 타진도 안 하면서 네. 법대로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관이 어떤 이유로 물러나가지고 공석이 된 경우에 몇 개월 동안에 방치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호닥닥 하는 것이 치우는 것이 또 꼭 맞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꼭 그렇게 방치를 인사를 공석으로 놔두면 공백으로 놔두면서 방치를 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옳게 하면서도 두 분이 합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죠. 국민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렇죠. 좋은 인재를 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도 내릴 거고 그런데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보면 그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YS 때에서 DJ로 넘어갈 때. 근데 그때도 보면 두 대통령이 자주 만나서 뭐 사면도 같이 하고 논의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이 정부로 넘어갈 때도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주고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위원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감사위원 한 명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감사위원회 과반을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니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런 퇴임하신 대통령이 그런 꼼수까지 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당당하고 떳떳하니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감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고 네. 국정 운영의 이 방향이 돼야지 네.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 색깔대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사람을 심는 것이 법대로 하는 인사고 그렇게 해야만 국가를 위한 인사다. 그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원전이다 아니면 각종 국정의 난맥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죠. 감사는 이제 가장 먼저 이게 건들게 되잖아요. 그것이 겁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지금. 설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속내를 가지고 네. 지금 인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언론에서 과도한 지금 추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잘못 추측한 거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이 사실 지금 이제 이 정치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정식으로 따지면 9개월, 10개월밖에 안 돼요. 작년 6월에 6월 29일 날 네, 선언을 하셨기 예. 때문에 야, 근데 9개월 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국정 경험도 정치 경험도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국민들이 국정을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할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다 이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지선을 하면서 네.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본인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해온 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다소의 실수가 있고 하지만 잘 다듬고 가공하면 네. 보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원석감은 된다고 판단이 원석이다.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전문가 실력 있는 사람들로 네. 내각을 구성하고 네. 참모들을 또 구성하고 하게 네. 되면 본인이 사심 없이 네. 또 정치적인 부채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하겠다는 네. 그 독특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간다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과 네. 능력 또 여건은 구비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통 얘기를 했는데 소통은 상당히 잘 현재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뭐 보면 이 누군가 끌어안는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 두 번이나 이 당무 이탈했을 때 가서 결국 끌어안고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그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아직 품어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야당을 대하면 아무리 야당이 172석이라 해도 조금 야당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는데 야당과 협치 잘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분이고 네. 포용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많이 네. 합니다. 그리고 소탈하고
네. 또 겸손하게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본인이 호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도 소통이 자주 할 것으로 믿어지고 네. 막 파격적인 소통 아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진정한 속내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통의 정치가 될 것이고 네. 또 입법부를 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본의를 네. 잘 생각하면은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윤당선인하고 식사를 같이 했던 분들 말을 들으면 직접 이게 식사 뭐 김치찌개든 뭐 곱창전골이 나오면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하신대요. 그다 하나하나 떠주고 그리고 또 뭐 계란말이도 잘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야당 지도부들 이거 초청해서 계란말이도 해서 드리고 김치찌개도 끓여 드리면 서로 재밌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초로 요리사 자격을 갖춘 대통령이 아닌가. 그 요리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며칠 전에 당선인하고 그 스파게티 파는 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뭐 음식을 막 국자를 들고 막 나눠서 떠주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막 이쪽으로 음식을 막 바꾸치기도 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실 분이고 이미 대통령 당선인인데 저렇게 소탈하고 파격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구나.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식사 대접 잘 받으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아니 식사 대접은 그 식사 질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 비싼 것은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니 사실은 식사 분위기라는 것은 꼭 음식이 비싸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즐겁고 가볍게 담수하면서 밥 먹으니까 비싼 음식보다도 싼 음식도 비싸게 느껴지고 그렇죠. 좀 맛있더라고. 뭐 김치찌개 정말 싼 7,000원짜리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기 내각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일단 뭐 중요한 분은 총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관들을 또 뭐지 인사 추천도 해야 되고 또 뭐 협치의 가장 중심점이기도 한데 총리 인선 지금 뭐 여러 분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물망에 올라와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인수위 부분에 있는 분들 얘기가 다 나오고 하는데 총리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을 재청을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인준이 안 돼버리면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을 구성을 못하면 정권은 교체됐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을 시키질 못합니다. 청와대도 없고 내각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야당의 협치의 첫 관문이 총리 인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는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결점과 하자가 없는 분으로 선택이 되고 만일 결점과 하자도 없는데 아무리 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그래서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는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정권교체에 반하는 그 횡포에 가까운 입법 활동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정말로 능력과 자질, 경륜을 겸비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분을 도덕성과 능력이 다 겸비된 분 해야 되고 기왕에 임명하면서 지금 국정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계층, 세대 이런 화합을 이루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을 생각한다면 호남 출신이 좀 떠오르는데요. 호남이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제가 오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에 호남에 대해서 절대 차별이나 홀대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일반인은 우리 이제 시정에 살고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슨 표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총리를 다 호남에다 주고 그러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전략적으로 네. 지금 여소야대의 국회가 된 데다가 득표율 차이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그래서 국민 통합과 화합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네. 호남 출신 총리 카드를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당선인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아니 호남 출신이 총리 후보로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기본적인 토대가 호남에 있는데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이제 이낙연 당시 그렇죠. 네. 후보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호남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저는 국민의당이었습니다만 네. 국민의당에서 호남을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했지만 과반의 미단한 다수당이어서 네. 사실 캐스팅 보트를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호남을 배려하고 네. 호남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대통령에게 네. 총리를 인준해줘야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구성하고 출발할 거 아니냐. 네. 근데 왜 반대를 반대하냐. 하고 네. 미적거리냐 하고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교체의 의미와 네. 훌륭한 총리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네.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 네. 주권자인 국민이 네. 정당에 네. 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고 네. 그래서 협치의 출발이자 네. 좀 협치가 앞으로 만발하겠구나 하는 네. 징조와 신호를 보내는 네.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나 일각에서는 뭐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인사청문 또는 표결에서 덜컥 걸려서 이 출범이 못하게 되는 그래서 장관도 임명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혹시라도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가 그냥 재청이나 그걸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기간을 갖고 총리 역할을 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안 좋은 전망이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어떤 신문에도 그렇게 이제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올 수는 있지만 그건 정상적인 그렇죠. 그건 정부 아니죠. 출범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사실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국정 운영 스타일과 네. 운영 방향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전임 정부에서 총리했던 분이 다시 새로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색하죠. 네. 네네. 그래서 그 어색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협치가 우선 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말씀 몇 개 여쭤보면 이 위원장님께서 특수 2부장을 옛날에 하셨을 때 서울지검. 예, 예. 근데 권성동 의원 지금 뭐 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권성동 의원을 데리고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권성동하고 제가 특수 2부장 시절에 네. 이제 검사로 지내는데 그 권성동 당시 검사는 네. 정의감이 투철하고 네. 판단력도 예리하고 네. 그다음에 아주 상하관계의 그 예의 범절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의리가 좀 그렇죠. 강한 네, 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괜찮구나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내셨는데 청와대에서 그때 보면 이제 정상명이나 뭐 김경환 이런 검사장분들을 이 대구 경북 출신이시고 그런 분들까지 다 보듬는 화합형 인사를 좀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윤 당선인도 되게 높게 평가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만은 네.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당선이 되더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칙 형태로 변이 된 형태로 이제 법무비서관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수석, 민정수석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인사는 정상화가 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훌륭한 사람은 지역에 구별하지 말고 네. 선택해서 역할을 하게 네. 하고 그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통령 통치 인사를 이제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검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제 의견 전달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그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내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금 뭐 국민들 기대도 크고 또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국민들한테 전하실 메시지 짧고 강하게 한번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부를 로 출범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고치고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정권을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함께 해주시고 쓴소리 단소리를 다 함께 던져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나라는 대통령이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끕니다. 주권자가 국민이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권력 행사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의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 자세와 사명 그리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힘 보태주시고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서 국민이 시킨 대로 따르겠다.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실천하는데 최고의 지침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과 윤석열 정부가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 박주선 이 취임 준비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상식과 공정 회복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 청와대를 이 국민들께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 처음부터 이게 삐걱하면서 상당한 갈등 또 인사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때까지 윤 당선인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취임식 때 어떤 모습,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